말씀하신 대로 재택근무를 하고 그 일의 결과만 보내오면은 고용주 입장에서 보면은 프리랜서나 얘나 구분이 안 가요. 아무런 공동체 의식이 없어. 이 사람을 내가 해고해도 아무런 길티하지가 않아요. 사실 연습을 해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까지는 우리끼리 다 열심히 복작복작 해보자고 했다면 어떤 일들은 좀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좀 더 편하게 거소를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을 시도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쪽으로 간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유은준 교수님하고 송기령 부사장님 모시고 재택근무 주제를 두고 토론을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저랑 부사장님 재택파고요. 이쪽은 네, 출근파. 그렇습니다. 저희 이렇게 제가 유현준 교수님과 페어를 이루어 근데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 디베이트 아니에요? 업종에 따라 다른 거 아니야 그냥? 그죠, 다르죠. 실제로 저희 회사도 재택근무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팀에서 가장 이제 많이 전체를 관장하시는 분의 선호에 따라서 출근율이 달라요. 어떤 팀은 많이 출근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회사를 안 가기 때문에 좀 나오시면 안 됩니까? 제가 안 나가요 좋아하시면서. 에이, 아니 전 제일 좋은 거는 바쁜 보스야. 보스가 바깥으로 다녀야 돼. 할 일 없이 일찍 출근해가지고 퇴근 때까지 계속 자리 지키고 있는 보스가 제일 안 좋은 거야.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입사했을 땐 이미 재택이 너무 활성화가 되어 있는, 심지어 요 재택근무를 이렇게 하는 것을 인턴 기간 때 보고 여기밖에 없다. 이 정도 재택근무는 그때는 좀 그랬어요. 근데 그 후에 코로나가 오면서 재택근무들 많이 하면서 희소성이 좀 사라져서 좀 슬펐는데요. 출발이 이제 재택이었는데 이미 제가 갔을 시점에는 너무 이게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던 것 같아요. 개인이 해도 충분히 되었고, 그때는 이제 그래도 월요일은 나와서 우리가 얼굴 보면서 미팅을 하면서 했던 거 취합도 해보고 이런 고정적인 출근 요일이 월요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이상하게 없어졌는데요. 업종별로 충분히 체계화하는 작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또 하나의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연봉. 왜냐면은 네.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재택근무를 해봤거든요. 네. 야, 집으로다 컴퓨터 붙여줄 테니까 하자 했더니 우리 직원들이 저희는 랩탑을 사달라는 거야. 왜 그러냐 했더니 집이 좁아서 집에서 일을 할 수가 없대요. 자기가 사는 집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재택을 할 수가 없다. 원룸이나 뭐 이런 데니까. 그러니까 원룸에서 자기는 하루 종일 답답해서 못한다. 카페에 가서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랩탑이 필요하다. 야, 카페 가서 일할 거면 겸염되는 건 똑같은데 사무실로 와라. 그렇게 돼서 재택을 저희는 포기를 했었는데, 내가 적어도 재택을 하려면 아까 말씀하실 때 뭐 3번을 카페를 돌아가면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적어도 하루에 15,000원은 내가 카페에 쓸 수 있는, 그러면은 20일 곱하면은 그것만으로도 한 30만 원? 그 정도는 내가 그냥 써도 아무렇지도 않은 정도의 월급을 받는 사람들만 재택이 가능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그거를 이제 회사에서 돈을 내주느냐, 30만 원 돈 내줄 테니까 네가 카페 전전하면서 일해라 재택으로, 그렇게 할 만큼.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는 모니터가 커야 돼요. 랩탑으로 안 돼요. 이게 텍스트로 하는 일이 아니고 프로그래밍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사무실 보시면 알겠지만은 기본으로 모니터가 2대가 필요해요. 큰 게. 그리고 보안도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가 이슈가 뭐가 있냐면 우린 눈치를 많이 봐야 돼. 우린 디자인 회의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전 느낀 게 뭐냐면은, 우리 직원들이 막 아이디어를 막 낼 거냐, 디자인할 때. 디자인 내면서 딱 나하고 우리 그 대표 소장 또 있거든요. 하고 뭐 팀장 눈치를 쫙 봐. 눈동자가 둘을 보면 표정을 읽는 거야. 내 아이디어가 괜찮은 건가? 이거를 끊임없이 다른 팀원들, 우리는 이제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정말 그 안에서 묘하게 회의할 때, 뭐 저도 얘기하면서 딴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지 당연히. 얘기하면서 그건 아니잖아요. 표정이 이제 읽히잖아. 그래서 이게 미묘하게 그 센시티브한 의사소통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재택근무를 하니까 싸워. 소통이 안 되니까 답답한 거야. 이거 못 알아듣지? 우린 만나서 얘기하면 다 될 거고, 내가 하다가 저 칠판 가서 스케치 한 번만 하면 끝날 일인데, 이거 말로 설명하고 목소리 점점 커지고 막 그러면서 우리 재택근무는 안 하는 걸로. 절대 디자인 미팅은 만나서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근데 또 저희는 완전 다른 것 같은데, 저희 눈치 모임만 해도 스터디 모임. 네, 스터디 모임. 저희 저희 스터디 스터디 모임 이름이 눈치예요. 네, 거기에 취지가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말해라 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재택이 잘 맞아요. 왜냐면 눈치 볼 필요 없거든요. 그냥 내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게 오히려 대면으로 직접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조금 더 쉬우니까 저희 업에서는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반대로 느꼈던 게 유현준 교수님 말씀하셨던 걸 되게 공감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의사소통을 할 때 비언어적인 부분, 반언어적인 부분, 이런 게 분위기가 다 포함이 되잖아요. 재택을 해서 이제 화상회의를 하면은 전달이 진짜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가서 그냥 빨리 시원시원하게 이야기하면 풀리는 부분 진짜 많은데, 그게 해소가 안 되는 경우도 저도 꽤 많아서, 저도 제가 지금 다른 팀장님과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오히려 일부러 나가요. 일부러 나가서 이야기를 하면 1분이면 끝나는 문제들이 많아서. 그래.
우리 로봇 같은 사람들은 그냥 텍스트 쓰고 말해도 된다고 생각해. 우리는 예민하잖아, 우리도. 또 제가 섬세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잖아. 근데 언어 비언어가 다 포함되어 있는 종합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더 의미 있고 그다음에 더 리치한 커뮤니케이션인데요.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오해가 생겨요. 왜냐하면 나는 눈치를 줬는데 눈치를 잘못 이해했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그건 합의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아닌 거죠. 이게 동상이몽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이 눈치 스터디 그룹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막 토론하고요. 그다음에 다 그걸 동시에 남겨요. 네, 끝나고 나면 정확하게 파일이 올라오거든요. 네, 그걸 기반으로 다시 또 어멘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언어화시키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필요한 건 어떤 거냐면 배웠던 게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을 배우고 있구나라는 경험을 얻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거는 예전 방식에 비교해서 품이 많이 드는 것도 있고 거꾸로 그것 때문에 향후 갈등이 사라지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새롭게 배우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저희가 들었던 재밌는 얘기는 뭐였냐면 저 아는 분이 창업을 했는데 평상시에 고용 상태가 사무실 없이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일 줌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줌으로 매일 얘기를 하다가 하루는 줌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대요. 전화를 딱 했더니 그 직원분이 그랬대요. 왜 이러시냐고. 왜 전화 왔어요? 아니 줌은 얼굴도 보는데 이건 더 편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좀 느낌이 다르지. 사생활에 들어오지 마시라고. 줌으로 보는 건 오피셜한 거고 전화로 들어오는 건 사생활인데 대표님 왜 이러세요? 사생활에 들어오시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의 방식대로 일하는 방식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줌은 진짜 가상 공간이긴 하지만 제3의 공간이잖아요. 그 안에서 회의실, 또 다른 회의실인 거니까 사생활은 침해되지 않는 거지. 저희는 흥미롭게도 이 재택 네이티브들이 계시거든요. 팬데믹 때 들어오셨던 분들, 다른 조직은 저희는 이제 이분들이 저희는 8년 차니까 재택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전에 사무실에서의 경험이 없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이전에 했던 분들과 분명히 뭔가가 다른 인지나 혹은 사고의 체계가 있을 텐데 그런 분들과 예전에 일했던 분들과의 차이를 넘어서 앞으로 들어오실 분들은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럼요. 메타버스 막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될 건지 사뭇 궁금합니다. 그게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신기술은 뭐냐? 너 태어난 다음에 만들어진 게 신기술이다. 우리는 이미 구세대이기 때문에 재택이라고 하는 걸 느낌이 다를 거야. 재택근무가 이미 있는 사회에 태어난 사람들은 오히려 만나는 게 더 이상하겠지. 출근하는 게 더 이상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오래된 조직과도 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가보면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의사결정권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 재택근무는 근무가 아니에요. 가서 술 먹고 같이 회식하고 이건 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50% 70% 그런 식으로 계속 국가가 얘기를 했었어요. 네. 밀도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반만 나오세요 이거였거든요. 내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반은 노는구나.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반은 댁에서 근무했었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랬다면 반은 놀아도 일을 하네? 그럼 반을 없앨까? 이런 생각도 하십니다. 저희는 보고서를 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보고서를 쓰는 기간인 걸 아는데 재택이 되게 많으면 저 사람 지금 엄청 고생하나 본데 반대로. 맞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이렇게 도움 드릴 거 있냐 뭐 이런 게 약간 저희의 이제 기본 문화 같은 걸까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있어요. 저는 이제 사회 초년생, 아직은 초년생으로서 배우는 입장으로서 배울 때 오프라인이 더 효율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건 사실이에요. 저희 데이터로도 그렇고 저희 팀에서의 경험도 그렇고 맨 처음 이렇게 조인하신 분들은 문화, 그다음에 또 새로운 형태의 업무를 배워야 되는데 이게 1대1로 해도 힘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다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계시지 않고 온라인으로 계시면 여쭤볼 수도 없고 물어볼 수도 없고 되게 힘들어하는 거는 확실히 나옵니다. 네. 우리 신입들도 보면은 그 사람들의 니즈 중에 하나가 일을 배우고 싶다. 건축은 특히나 학교 다닐 때 배우는 것과 실무하고 너무 괴리가 크거든요. 사무실 들어와서 한 2, 3년 내에 빨리 배워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누가 옆에 사수가 계속 가르쳐주고 그래야지 이게 빠르게 습득하는 것 같긴 해요. 결국 암묵지 이슈인 것 같아요. 암묵지가 전달을 될 때 이게 프로세스로 되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새로운 세대는 암묵지를 최대한 없애자는 쪽이거든요. 다 규칙화시키고 정규화한 다음에 그 난리지도 나한테 줄 수 있는 통로를 만들라는 거라서 투자가 지식으로 상당히 돼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은 하면서 좀 느끼는 것들이죠. 근데 제가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프로세스화 되면은 재택근무가 쉬워진다. 일의 체계적인 절차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거 뭐 가지고 재택근무할 수도 있다. 뭔가 이론, 생각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반대로 그렇게 체계화된 게 많아지고 프로세스화된 게 많아지니까 그 일자리 대체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프로세스화 될 수 없는 게 고유의 가치고 저희가 특별한 일이고 가치를 창시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어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립되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진짜. 체계화 될 수 있다는 건 언제든지 인공지능으로 대체 가능하고 네. 그냥 간단한 말로는 협력업체한테 주면 돼 그냥. 프리랜서한테 줘도 되고. 그러니까 프리랜서로 대체 가능한 일이라는 거는 그 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가 더 불안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 연습을 해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더 유동화될 수 있는 삶으로, 그다음에 더 큰 협력으로서 지금까지는 우리끼리 다 열심히 복작복작 해보자고 했다면 어떤 일들은 좀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좀 더 편하게 거소를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도 시도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쪽으로 간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걸 원해요. 저희 팀의 분들을 어쩌다 가서 보면 계시거든요. 꽤? 제가 물어봅니다. 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커피가 좋아요. 뭐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러면 제가 그 다음 질문은 그거죠. 그럼 매일 나올래요? 그러면 싫어요, 그거는. 커피가 그 예. 한 달에 금액을 저희가 복지 포인트로 받는데요. 그게 소멸될 때까지는 가고요. 그게 기준이에요. 소멸되면은 이제 집 앞에 있는 백다방 가야 돼서 이제 당근 같은 거군요. 회사에 오게 하는. 몰랐어요, 그거를. 월말에 남았네 하면 이제 가서 소지 내야 되니까. 네. 이건 많은 경영자분들이 보고 배우실 것 같네요. 그러네요. 이런 상태를. 몰랐어요, 그런 거는. 부사장님 항상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나한테 선택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뭔가 좀 더 괜찮아 보이는 선택지라고 느껴지거든요. 내가 무조건적으로 강압적으로 어느 공간에서만 일을 해야 돼라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뭐 회사에서도 할 수 있고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어디선가도 할 수 있다라는 다양한 옵션이 나한테 선택권이 주어진다는 것 자체가 일에 있어서도 주도권을 갖는 느낌도 들어요. 사실 내가 어떤 공간을 선택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quiet quitting인데 안 그만두고 그만둔 것처럼 살겠다는 거죠. 그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차라리 뭐 여기 안 계시면 그냥 없는 셈 치겠는데 계신데 고스트인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식이에요. 9시까지 오래니까 왔죠. 6시까지 있으라니까 있었죠. 일은 그러면 일을 해야 돼? 9시에 오라고 그랬잖아. 난 왔다니까. 6시에 가려면 갔다니까. 난 규칙을 다 지켰는데?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명백한 건 지키고 모호한 건 안 지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출발이 뭐냐면 어차피 날 안 믿었잖아. 규칙을 섬세하게 만들었다는 건 안 믿은 거 아니야. 그렇다면 똑같이 대응했지. 이런 형태의 심리가 좀 들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권을 그에게 드리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야지만 그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참 주체성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케팅 심리학 이론에 보면은 선택권이 많아질수록 사람이 괴로워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정해주는 게 편한 거예요. 선택권을 이제 많이 주면은 내가 어디 가야 될지 카페 3개 정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자율성을 주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게 편하니까 이제 이 교수님과 함께 한 편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회사가 일이 더 잘 되는지. 저는 순수하게 회사가 일이 더 잘 됩니다. 이거 같은 문제거든요. 왜냐면은 저한테 선택권을 줬을 때는 일을 하는 공간과 일을 하지 않는 공간을 제가 알아서 구분을 해야 되는데 회사에 나와야 되는 순간이 되면 회사가 당연히 일을 하는 공간이 되니까 제가 구분해야 될 노력과 수고를 덜어주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회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저는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두의 전환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얘기 가장 많이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일을 하니까 일을 끝도 없이 한다고. 이게 안 끊긴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막 밤이 어둑하고 삶에 대한 어떤 균형이 깨진다는 그런 얘기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장소 이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그것 때문이라는 게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예. 옛날부터 학생 때도 여자친구 사귈 때 건축 분야는 절대 안 만났어요. 원칙 중에 하나였어요. 미술 건축 분야는 안 만난다. 나를. 만나면 쉴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야. 끊임없이 내가 건축 생각을 해야 되고 계속해서 거기서 못 벗어나는 일이 되니까 휴식이 없을 것 같더라고. 저는 그래도 생산성 그거를 고려해도 재택이 조금 나은 게 전 항상 어딘가를 가면 그래서 언제 집에 가야 되지? 나 집에 가는데 얼마나 걸리는데? 이게 항상 목적이 비속어는 되니까 강아지를. 그래서 근데 집에 있으면 그런 생각을 안 해도 되니까 쭉 하는데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폐해는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계속하게 되거나 제대로 쉬지 못하는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전 오히려 회사 오면 오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가는데도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 시간을 오히려 뺏긴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네. 근데 그 제일 컸던 얘기는 고립감 이슈거든요.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재택을 하다가 자꾸 출근하려고 했던 이유가 조직에서 너무 안 보이게 되면 out of sight, out of mind가 되잖아요. 실제로 굉장히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나와서 존재를 보여주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보면은 제가 강의한다는 얘기가 가족들끼리 유대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유대감이 왜 생기겠어요? 가족들 얘기 많이 안 하잖아. 근데 무조건 하루에 8시간을 같이 시간을 공유하잖아요. 잠은 자야 되니까 집에서. 그러면 유대감이 생기거든요. 회사도 9시간을 계속 사무실에 있으면은 유대감이 생기는데 말씀하신 대로 재택근무를 하고 일의 결과만 보내오면은 고용주 입장에서 보면은 프리랜서나 얘나 구분이 안 가요. 아무런 공동체 의식이 없어. 이 사람을 내가 해고와도 아무런 길티하지가 않아요. 어차피 뭐 나하고 대면한 관계도 아니었고 우리는 일로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실 운영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일이 막 많이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있고 하면은 비즈니스에 따라서 나는 그냥 정규직을 안 갖고 있고 다 프리랜서만 고용하는 게 훨씬 더 경영에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럼 전반적인 일자리라는 게 정규직 일자리 10개가 다 프리랜서로 바뀌면
회사는 10개가 프리랜서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 한 7개로 준다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이 하고 피크 타임이 부분적이기 때문에 그럼 전반적인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많고 내 일자리가 인세큐어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많다. 그러니까 효율화가 지금 방향성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RPA 막 나오고 사람들과 협업에 대한 부분들 나오고 그 비고용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효율화 얘기거든요. 진짜 무서운 건 어떤 거냐면 과정을 보여준다. 그럼 그때부터는 프리라이더가 보여요. 지금까지는 팀으로 이렇게 검증하던 성과를 개인별로 검증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이분은 다른 형태의 기여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명백하게 안 나온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효율화를 끝까지 했을 때 과연 그 조직이 효율적인 거에 대한 부분들은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맨날 나오는 게 뭐 개미도 항상 몇 프로는 좀 쉬고 있는 게 있다고 그 버퍼링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제 그만큼의 어려움이 좀 생기죠. 근데 일단 지금 기업들은 그거를 시도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4+1, 3+2 이런 식으로 섞더라고요. 나도 사실 그걸 해보고 싶거든요. 그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4+1을 했을 때 더 좋은 인재가 우리 사무실에 올 수 있으니까. 그 이유가 제일 커요. 그러니까 똑같은 월급을 주더라도 더 좋은 인력들이 우리 사무실에 오면 우리 회사의 경쟁력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걸 하려고 했는데 제일 반대하는 사람들이 저보다 바로 밑에 있는 네. 운영자들이야. 그 사람들은 원치 않아요, 그거를. 그러면 이게 잘 일이 안 굴러가고 뭐 이렇게 한다. 거의 모두 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과를 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은 리소스를 다 쓰길 원하거든요. 이유가 그만큼을 만약에 안 됐을 때 생각하니까. 근데 전체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더 훌륭한 분이 오면 설사 그만큼이 여분으로 남더라도 더 낫거든요. 거기에 대한 안정감이 아직은 좀 경증이 안 된 거죠, 한마디로. 근데 저는 이게 결국 갈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업무는 자동화 시킬 거고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자만 남을 텐데 그러면 어떤 기업이 먼저 이런 방식의 자유도를 허용하면 그쪽으로 안 갈 수가 없어요. 인력처럼 갈 거니까. 그러면 그분이 필요한 업종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하나 근데 그때 이제 경영자로서 우려되는 부분은 그거가 그런 능력 있는 자들이 과연 내 회사만을 위해서 일할 것이냐. 얘는 분명히 안 보이는 데서 딴 일을 하고 엔잡러로 뛰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컨트롤이 과연 될 것이냐. 그 모랄의 문제잖아요. 그거는 그게 그 사람을 신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과물이 너무나 명확하지가 않은 거야. 이 사람이 5시간을 일한 건지 10시간을 일한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참 애매해요. 네. 지금 엄청나게 크게 직업이라는 거, 직장이라는 거에 대한 공감의 새로운 기준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분들은 이 얘기 하셨거든요. 겸업 금지. 무조건 이 직업을 풀타임으로 하게 되면 심지어 저녁 때도 다른 일을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조직의 로열티라는 얘기를 썼었으니까. 근데 지금 어떤 상태냐면 그 일을 잘했으면 다른 일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이것도 있어요. 다른 일로 연습을 더하면 이 일도 잘하겠네. 그러니까 이 일에만 한정하지 않고 다른 일도 해봤기 때문에 더 큰 경험이 쌓이면 본업도 잘할 거 아니야.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문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유가 탤런트가 있는 분은 다 잘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을 한정하는 순간부터 이분에 대한 보상을 한 조직이 다 할 수 있느냐. 아닐 것 같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예전에 많이 쓰던 방법은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로열티를 가지고 우리 조직에서 가장 큰 장이 돼 이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그때까지 안다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이연된 보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더 빠른 그런 리턴을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에 대한 것도 좀 있어요.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재택근무에 대한 고견을 전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두 분 중 누가 맞는지 지켜보겠습니다.